그리고 또 여기서 좀 흥미로운 설정이 이제 영화의 제목이 패터슨이고 패터슨이 두 가지 의미가 있죠. 미국 뉴저지주의 패터슨이라는 그 도시의 지명이기도 하고 이 주인공 아담 드라이버가 연기한 남자 주인공의 이름이 또 패터슨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영화에 스쳐가는 사람들 중에 쌍둥이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다양한 연령, 다양한 성별의 쌍둥이들이 많이 나오는데 아무 의도 없이 감독이 저렇게 배치했을 것 같지는 않고 이게 쌍둥이가 어떤 의미인가 전 사실 그게 쌍둥이들이 등장할 때마다 조금 궁금했어요. 혹시 뭐 쌍둥이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신 게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그럼 그래서 저는 그게 왜 그런 건지 좀 생각을 해보면 네. 일단 패터슨하고 패터슨도 쌍둥이잖아요. 그러니까 도시와 패터슨이 쌍둥이인 셈이죠. 쌍둥이죠. 네. 근데 저는 그 의미를 보면 저는 시인에게는 이름에 별로 의미가 없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인에게는 이름의 의미가 아니라 시인이 쓴 언어가 중요한 거지 내가 누구냐는 전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작품이나 예술 과정에서 내가 되게 중요한 사람 있잖아요. 나의 막 그런 에너지가 막 표현됐을 때 배우들이 대표적으로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가를 네. 막 표현하는 것도 예술의 한 표현이지만 그 패터슨에서 보여주는 그 예술은 패터슨이라는 사람은 그냥 회색처럼 그냥 도시에 묻혀있고 그냥 빙글빙글 도는 산책자고 거기서 표현되는 언어가 주인공이라는 거죠. 그게 그 짐자무 씨가 이 영화를 통해서 보여주는 시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패터슨은 그냥 그 사람은 패터슨이 아니고 뭐 짐이나 뭐 뉴욕시티여도 상관없는 거죠. 그 사람이 쓰는 언어가 훨씬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약간 시와 세계는 하나의 쌍둥이다라는 거예요. 닮지만 또 다른. 그러니까 세계라는 애가 있고 그 세계에서 발생한 시라는 쌍둥이가 있고 근데 한쪽이 없으면 또 한쪽이 또 무의미한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의 쌍둥이의 노출이 영화에서 많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패터슨 씨가 만들어낸 또 패터슨 시인이 있고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예술과 세계의 관계를 좀 보여주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쌍둥이가 일란성 쌍둥이여도 미묘하게 조금은 다르니까요. 그죠. 네. 왜냐면 같은 환경에서 살아도 조금씩 다르니까. 근데 이제 그 세계가 사라지면 이 예술도 사라지는 거고. 그 쌍둥이의 의미가 아니죠. 그때부터는. 영화 초반에 이제 월요일에 이제 패터슨이 잠에서 깼을 때 와이프가 쌍둥이를 낳는 꿈을 꿨다.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패터슨의 잠재의식 속에 좀 뭔가 와이프의 그 쌍둥이 이야기가 좀 남아 있었나? 그래서 엉뚱한 상상이긴 한데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아, 그래서 계속 그 쌍둥이가 패터슨의 머릿속에 남아있고 쌍둥이들이 유독 눈에 잘 들어온 건가? 그런 생각도 들긴 하더라고요. 네. 부인이 워낙 얘기를 좀 예쁘게 잘 하니까 아무튼 부러웠습니다. 특히 부럽다고요? 네, 부럽죠. 왜냐면 그런 부인이 항상 부러우니까. 근데 뭐랄까 빠사장하고 얘기했을 때 부인이 엄청나게 씻은 남편을 지지해 주잖아요. 비현실적으로 좀 느껴졌거든요. 이게 대체로 그 예술가 남편을 둔 부인들이 이건 편견일 수 있습니다만은 그런 식으로 막 우리 남편 씨가 최고야 이런 얘기를 제가 밖에서 하는 걸 잘 들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거기서 그 패터슨이 정확하게 했던 얘기가 You understand me very well이에요. 그녀는 나를 엄청 잘 이해해 준다. 너 시가 최고고 네 시가 얼마나 멋진데를 항상 반복해서 얘기하죠. 근데 그게 참 약간 좀 이상하게 문화적인 차이일 수도 있고 주변의 시인분들이나 소설가분들의 배우자들께서 이 영화 패터슨에 나오는 아내와 같이 전적인 지지를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까? 왜냐면 이제 그 영화 속에서는 생활적인 부분들이 다 빼져 있고 패터슨은 어쨌든 이제 자기가 버스 운전 기사라면서 봉급을 받잖아요. 그렇죠. 너무 전적인 지지를 해주니까 부부가 저렇게 살 수도 있겠구나. 아, 꼭 제 얘기 같았습니다. 네, 이범근 시인의 얘기 같았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 영화에서 진짜 이제 관객들의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게 패터슨이 와이프가 거듭 이 비밀 노트를 복사해서 사람들한테도 보여주자 이런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패터슨은 계속 그걸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 그 부부가 키우는 강아지 마빈이 패터슨의 비밀 노트를 박살내버리잖아요. 근데 왜 패터슨은 그렇게 멋진 시를 쓸 수 있으면서 와이프한테도 심지어 잘 안 보여주고 와이프한테도 잘 보여주진 않잖아요. 예, 잘 읽어주진 않고 그냥 열심히 쓰고 있다는 그 행동만 보여주는 거고 왜 그렇게 자기 외에 다른 사람이 자신의 시를 보는 거를
그렇게 약간 꺼려했을까요? 패터슨이 영화 속에서 보여준 한 캐릭터잖아요. 되게 소심하고 말투도 별로 없고 그런 사람인 것 같고 또 와이프가 계속 그렇게 복사하라고 해서 안 한 거는 그냥 그 남편들 특유의 귀차니즘 그것도 있었을 것이다. 그거예요. 부인이 한마디 해서 바로 하면 너무 좋은 남편이지만 너무 제 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긴 한데 그게 딱히 뭐 하면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자꾸 미루는 건 남편들이 귀차니즘이 아닌가. 그 결국은 여자 말 잘 들어야 된다는 게 부인 말 안 들었다가 걔가 다 뜯어버리잖아요. 그쵸. 와이프 말을 들어서 손해볼 게 없다. 네, 이게 되게 아주 큰 그 영화의 심연에 깔려있는 교훈인데 그 강아지가 계속 노출되면서 강아지 단독샷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그 우리 귀여운 잉글리시 불독. 그 강아지가 어디 영화제 무슨 강아지 상? 그 강아지만 주는 영화에 나오는 등장하는 강아지만 주는 배우 상을 받았어요? 상이 있대요. 그걸 받았어요? 무슨 그 어워드인데 그걸 받았다더라고요. 좀 찾아보니까. 베스트 액팅 도구 뭐 이런 아무튼 상이 있나 보네요. 네, 있대요. 근데 이제 좀 시적으로 좀 느낀 게 그런 거예요. 뭐냐면 그 사실 근데 큰 사고잖아요. 근데 영화 말미에 이제 그 사건이 터지지 않습니까? 패터슨이 다 썼던 그 시를 다 뜯어버리는 거. 근데 그게 되게 시적인 연출이란 말이에요. 왜 그렇죠? 왜냐면 이게 걔가 아니라 개인이었으면 예전에 그런 그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썼던 시를 혹은 내가 그린 그림을 죽기 전에 다 불태워달라. 그런 유언을 하고 남기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어떤 예술적인 하나의 뭔가 모습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어쩌면 시라는 건 이렇게 계속 차곡차곡 쌓아서 올리는 게 아니라 그냥 무너뜨리는 거죠. 무너뜨리는 거. 그러니까 시는 계속 없는 상태로 가는 거예요. 언어가 없는 상태를 지향하는 게 오히려 시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걔가 가장 시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 영화 속에서. 왜냐면 시라는 건 계속 쌓아 올린 언어의 건축이 아니고 오히려 언어를 없애고 내가 아는 언어를 버리고 그런 과정이 더 시적인 과정이다라고 느껴지니까. 그러니까 비워야 다시 채울 수 있다는 말씀이실까요? 그 마지막에 나왔던 일본인 시인의 텅 빈 페이지가 가장 큰 가능성을 더 큰 가능성을 제시한다는 것도 그 강아지가 시를 다 뜯어버리는 것도 아까 연관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강아지는 뭐 개통령한테 데려갈 게 아니라 가장 시적인 존재가 바로 강아지 아닌가 그런 느낌을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시라는 건 새로운 언어들? 일상에서 좀 접하기 힘든 언어 혹은 언어의 조합을 우리가 시를 보면서 느끼게 되는데 그러한 새로운 어떤 언어의 조합 이런 것이 가능하려면은 우리가 익숙하게 느끼는 일상의 언어라든지 일상의 경험을 좀 붕괴시키고 완전히 새롭게 재조립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강아지가 그 패터슨의 비밀 노트를 박살낸 것이 굉장히 시적인 장면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부인 말 안 들었고 부인 말 안 듣고 그냥 계속 그렇게 고인물처럼 쓰면 더 이상 그 언어는 새로운 언어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안 걔가 다 뜯어버리는 거죠. 그럼 다시 제로로 갔을 때 그럼 새로 이제 뭔가 새로운 언어를 찾아서 패터슨은 똑같은 행동 패턴을 통해서 버스를 돌면서 또 새로 쓰겠죠. 왜냐면 그 평생 그렇게 살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 결말을 보면은 다시 월요일이 오고 그 패터슨이 와이프가 자고 있는 침대에서 혼자 일어나서 나가면서 그냥 끝나죠, 영화가. 똑같죠. 네, 똑같은 월요일이 된 거죠. 저는 그 패터슨이 남들한테 그 시를 안 보여주는 이유가 진짜 멋지다고 생각했던 게 일단 자기는 시를 쓴 행위 자체로 만족을 한다는 거고 무슨 뭐 예술가가 얻을 수 있는 명예나 이런 뭐 다른 사람의 인정이라든지 사회적 지위를 바라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게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술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예술 행위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다는 게 너무 멋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 예술하는 사람들에게 항상 꿈 같은 얘기가 세상에 알려지지 않고 그냥 내 스스로 자족적으로 하면서 살아가는 건데 근데 사실 예술이라는 게 자본과 항상 연결돼 있고 그건 뭐 사실 뭐 1, 200년 된 얘기가 아니죠. 예전에는 뭐 귀족이 고용한 예술가들이 있었으니까. 근데 지금 현대는 어쨌든 모든 것들이 이제 상품이 되어서 팔리다 보니까. 그렇죠. 근데 그 과정에서 가장 상품으로 안 되는 게 또 시예요. 상품화하기가 어렵죠. 시가 한 편에 한 시집 한 권에 한 4, 50편 들었는데 그 한 권 10,000원이란 말이에요.
참 그렇죠. 그 한 권을 쓰는데 한 2, 3년 혹은 뭐 더 길면 4, 5년이 걸리는데 이제 상품으로 이제 딱 시집 한 권을 만들면 10,000원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사실 시인이 시를 팔아서 벌 수 있는 돈이라는 게 그게 어쩌면 그 짐자무시 감독이 보여주는 것이 그 가장 자본과 가장 먼 장르에 멀 수밖에 없고 지금도 제일 먼 그런 게 시이기 때문에 뭐 내가 굳이 딴들한테 유명해져야 되나? 뭐 이걸 굳이 책으로 내서 뭐 사람들한테 알려줘야 되나? 그런 걸 보여주는 거 아닌가 싶어요. 만약에 다른 예술이다, 뭐 그림이다. 그림 뭐 비싼 건 막 1,000억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음악도 뭐 잘 되면 저작권료로 뭐 매달 엄청 많이 돈이 들어오죠. 근데 시는 그런 것도 없고 누가 제 시를 보고 인터넷에 올리면 그냥 그만이거든요. 그런 좀 장르적 차이 같은 것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원근 시인께서는 그럼 어떤 방식으로 시를 쓰세요? 저는 궁금했던 게 뭐 육필로 쓰시는지 아니면 뭐 컴퓨터 워드 프로세서로 타이핑을 하시는지 이런 것도 궁금했고 뭐 메모는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지. 예전에는 육필로 좀 썼던 것 같아요. 그럼 앉아가지고 책상이나 그 카페 같은 데 앉아서 육필로 좀 쓰고 그걸 이제 타이핑하면서 출력한 걸 갖고 다니면서 좀 보다가 그걸 다시 수정 이제 육필로 하고 마지막으로 다시 어차피 그 출판사나 잡지사에는 워드 파일로 줘야 되니까. 그렇죠. 그 과정이 있었는데 요즘은 워낙 이 핸드폰과 어디서나 이제 이 클라우드에 접속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요즘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작가들이 그냥 자기 패드, 핸드폰으로 많이 쓰고 좀 이제 제대로 써야 될 때는 이제 한글 워드로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때는 뭐 이게 뭐가 더 낫냐 뭐 이런 논쟁도 있었고 또 뭐 지금도 몇몇 소설가들은 좀 나이 있는 분들은 이제 계속 육필로 원고지에다가 쓰시는 분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김훈 작가님께서 아직도 원고지로 직접 그렇죠. 육필로 쓰신다고 들었거든요. 이제 그럴 육필로 쓰는 뭐 노트 같은 건 이제 간단한 메모 같은 걸 할 수 있겠지만 그것마저 이제 점점 핸드폰 메모장으로 옮아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자기가 편한 방식으로 창작하면 된다. 그렇죠. 그 패터슨 영화 중간에 그 길거리에서 어떤 쌍둥이 소녀를 만나는 장면이 있고 거기서 소녀가 자기도 시를 쓰는데 운이 안 맞아요. 운이 안 맞아서 약간 불만족스러워요.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시에서 운을 잘 맞추는 게 중요합니까? 영어권이나 뭐 불어도 사실 음운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랩이라는 게 그쪽에서 훨씬 좀 발달했던 이유가 그 운으로 우리가 뭔가를 표현할 수 있는 영역이 훨씬 큰 것 같아요. 우리는. 한글보다요? 네. 그리고 우리가 그런 게 없었던 건 아니죠. 왜냐면 시에도 사실은 운이라는 게 있었고 시에 비슷한 음운을 배치해서 어떤 운율을 만들었던 역사가 있거든요. 저희 뭐 옛날에 교과서에서 그런 거 다 배웠잖아요. 두운, 요운, 가군. 그런 것들. 네. 근데 그것도 사실 영문학에서 이제 들어온 것도 많으니까. 근데 지금도 영문학에서는 그게 되게 중요한 역할로 이렇게 라임이라고 운율이라는 걸 쓰고 있는데 지금 한국 현대시에서는 그게 사라진 지가 굉장히 오래됐죠. 노래와 시가 이제 분리가 되면서 노래에서는 아직도 약간 뭔가 음운을 좀 찾는 것 같긴 하지만 시에서는 완전히 그냥 산문시로 풀어지거나 아니면 행가리를 한다 하더라도 리듬이 아니라 이제 그 음운으로서 만드는 리듬 그런 것들은 요즘 많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요즘에 좀 한국시 같은 경우는 좀 뭔가 형식 같은 경우는 천차만별이고 자유롭다라고 볼 수 있나요? 자유롭죠. 그게 이제 뭐 자유시가 창작된 지 이제 거의 100년이 조금 지났는데 그러니까 이 땅에서 많은 변화를 겪었고 많은 어떤 스타일이 있지만 지금은 무엇이 시다 이런 게 시의 형태라는 것 자체가 이 논쟁 자체가 좀 무의미해진 것 같아요. 그냥 교과서에 배우는 시가 있고 근데 그 시들은 대체로 뭐 일제강점기 때부터 1910년대 20년대 뭐 거의 최초의 현대시 때부터 한 80년대까지 그 흔히 말하는 서정시 전형적인 서정시 행가리가 있고 그런 서정시를 위주로 배웠다면 최근에 시를 이제 발표하고 새로 이제 문단에 진입하고 신인상을 받고 들어오는 사람들은 그 형식을 갖고 있지만 또 거기에 대한 새로운 형식들이 많이 시도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림, 뭐 도형이 들어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 모자이크처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네. 우리가 예전에 좀 그런 형식적인 파격을 추구한 사람으로는 이상시인을 좀 많이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런 어떤 실험적인 면모는 처음 시도했던 사람이 이상이나 뭐 그런 모더니스트들이 역할이 있었긴 한데 요즘은 또 새로운 시도 뭐 이런 것들도 좀 있고 근데 시에서의 새로운 실험이라는 게 참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는 시의 독자가 과거처럼 많지 않기 때문에 네. 그 과거에는 시인이 약간 좀 뭐랄까 인기 있는 사람, 작가들이 좀 인기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왜냐면 연예인도 없고 TV가 없고 뭐 배우도 없고 뭐 스포츠 스타도 없던 시절에는 작가가 가장 인기 있었던 화가나 작가. 화가 작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시는 대중들이 그렇게 많이 안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새로운 실험을 하는 게 참 어렵죠. 왜냐면 사람들한테 어쨌든 전달되려면 좀 익숙한 형태로 전달되는 게 좀 더 안전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패터슨이 극 중에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 패터슨이 그동안 정말 정성 들여 쓴 시가 담긴 비밀 노트를 강아지 마빈이 정말 다 찢어놓고 그래서 어떻게 와이프가 계속 위로를 해주면서 걱정을 하니까 패터슨이 괜찮아. 시는 무리에 쓴 글자일 뿐이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시는 무리에 쓴 글자일 뿐이다. 근데 이제 무리에 쓴 글자지만 그건 흘러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결국은 그 쓴 사람은 기억할 것 같아요. 그 무리에 쓴 글자라 해도 시간이 지나면 흘러가고 하지만 그 글자 쓴 사람은 그 머릿속에 남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쓴 곳이 무리일 뿐 머릿속에 그 글자는 계속 남아 있고 그런 의미가 있고 아마 패터슨이 생각하는 예술이라는 게 무엇인가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뭔가 세상에 내 이름을 알리고 세상에 뭔가 천년을 남을 글자를 활자로 새긴다는 생각에 예술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겸손도 있지만 그냥 나는 나의 일상이고 이거는 그러니까 시 쓰는 것과 이 사람이 노동하는 게 정말 보면 거의 결합돼 있거든요. 이게 사실 약간 노동 태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일터에서 시 쓴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아는 사람, 많은 사람들도 집에 가서 시를 안 쓰고 사무실에서 이렇게 잠깐 이제 일이 약간 좀 텀이 있을 때 그렇죠. 사무실에 막 쓰고 아니면 퇴근하고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남아서 뭐 더 쓰고 아니면 좀 학교나 회사에 좀 일찍 와서 쓰고 그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집이라는 공간보다. 그래서 그냥 패터슨은 시와 삶이 그냥 하나로 그냥 돌아가는 거 아닌가. 그래서 시간이 흘러가듯이 내 시도 그냥 흘러가는 거고. 패터슨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시로 뭔가 대단한 거를 성취하려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내가 쓴 시는 그냥 무리에 쓴 글자일 뿐이다. 다 흘러간다. 다 사라진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아까 잠깐 시인님께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요즘에 또 그 10대, 20대들은 굉장히 그 힙합, 랩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랩이나 이런 걸 들을 때마다 참 멋진 시 같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시인님께서 생각할 때 시와 이 랩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어쨌든 랩은 음악이라는 비트 위에 실려있는 언어고 시는 그 리듬 없이 그 자체로 리듬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매우 어렵죠. 그리고 랩에 실려있는 그 문장들은 멋있지만 사람을 불편하게 하진 않아요. 그냥 뭐 자기 얘기를 하긴 하지만 근데 뭐 모든 시가 그런 건 아니지만 좋은 시들은 사람의 좀 불편한 감정을 좀 불러일으켜요. 그러니까 내가 알던 세상을 더 확실하게 이게 보여주는 게 아니고 내가 아는 세상은 네가 아는 게 아니고 좀 다른 거야 라는 어떤 뒤통수를 막 치는 그런 느낌이 있죠. 좋은 시들이. 그래서 랩은 계속 들을 수 있지만 좋은 시를 오래 읽기는 좀 힘들어요. 왜냐면 약간 읽고 나면 사람의 마음이 조금 평온하던 세상을 약간 좀 균열을 낸다거나 그런 느낌을 좀 주죠. 그래서 랩은 어쨌든 대중가요의 한 일부잖아요. 근데 시도 물론 대중예술이라고 하기에는 좀 소규모이긴 하지만 어쨌든 좋은 랩 가사는 사람에게 어떤 감동도 주고 하지만 좋은 시는 감동에다가 내가 세상을 좀 불편하게 생각하게 하는 지점을 좀 던져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숨기고 싶어 하는 거? 세상을 낯설게 보게 만드는군요. 그렇죠. 어쨌든 시인 자체가 세상에 대해서 남들이 잘 안 보는 거에 대해서 그런 언어에 대해서 적극 구하고 다니는 사람이니까 그 좋은 시들을 읽으면 좋긴 한데 뭔가 불편한 마음이 조금 있죠. 그래서 랩과 시는 뭐 약간 라임도 있고 뭐 하긴 하지만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랩은 어쨌든 음악에 기대어 있고 근데 그것만 따로 떼어서 활자만으로 리듬을 만들고 활자만으로 사람들에게 뭔가를 줘야 되기 때문에 좀 달라요. 그리고 랩은 그 노래 곡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뭐 3분짜리, 4분짜리 그 안에 실려있는 시간 예술이지만 시는 그게 아니고 그냥 읽는 속도가 그 10줄짜리 혹은 20줄짜리 내가 1시간 동안 읽을 수도 있고
1초만 읽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도 많이 다르죠. 뭔가 음악이라는 것이 결합되어 있지 않다는 것도 큰 네네네. 차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접하는, 수용하는 사람의 입장도 좀 다를 수 있고, 결정적으로는 대부분의 시는 우리가 익숙하게 알던 세상을 굉장히 낯설게 느끼게 만든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게 핵심이군요. 좋습니다. 영화에서 보면은 그 패터슨 같은 경우는 윌리엄 카를로스 윌리엄스인가요? 네네. 그 시인을 굉장히 존경한다고 하고 굉장히 두꺼운 책도 가지고 있잖아요. 혹시 시인님께서 존경하는 시인, 추천하고 싶은 시집 이런 게 있습니까? 뭐 최근에도 좋은 시집들 많고 사실은 저 말고 다 좋은 시 쓰는 것 같아요. 본인 시집 말고. 당연히 제 시집을 할 수가 없고 할 가치도 좀 그렇지만 이범근 시인 시집은 제가 여기 이미지로 띄워드릴게요. 네. 그 최근에도 좋은 시집 많은데 뭐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보다는 그러니까 예전에 썼던 시인들 중에서 개인적으로 조금 좋아하는 시인은 그 백석 시인을 좋아하고 백석 시인 좋아하고 백석 시인은 다들 저도 좋아합니다. 많이 좋아하죠 작가들이. 네. 근데 그냥 또 굉장히 미남이세요, 그죠? 좋아하는 이유가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백석이 갖고 있는 그런 엄살이 좋아요. 엄살. 엄살 어떤 의미입니까? 죽을 것 같다고. 나 힘들어 뭐 이런 거요? 그런 약간 되게 잘생긴 사람이 근데 죽을 것 같아. 인생 왜 이렇게 힘들어 막 이런. 인생보다 여자 너무 그 여자가 너무 그 애인이 너무 그립고 막 옛날 고향이 너무 그립고 그런 엄살들을 되게 우아하게. 왜냐면 엄살을 사람이 다 큰 성인이 게다가 남자가 엄살을 떨면 되게 보기 싫거든요. 그쵸, 옛날엔 더 그랬을 텐데. 근데 백석 같은 경우는 그 엄살을 되게 우아하게 잘 구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백석은 워낙 그 일본 유학 시절 때도 그 아오야마 학원에서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를 거의 최소 4개국어를 했던 사람이고 언어적으로 천재였군요. 네, 굉장히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심지어 나중에 만주에서는 그 길림성에서 러시아 사람들하고 통역을 해요. 러시아 통역까지 하고 러시아 문학 번역도 하고 뭐 영어 문학 영어 번역도 하고 그리고 12년생이니까 우리말과 일본어를 거의 같이 썼던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이 언어적으로 한 3, 4개 언어가 계속 스위치됐던 사람인데 그러고 되게 옷도 굉장히 모던하게 차려입고 근데 시를 보면 되게 촌스럽다고 할 정도로 그 자기 동네 평북 정주의 사투리 막 그쪽에서만 쓰는 말만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약간 그런 엄살 플러스 약간 잘 배우고 뭔가 엘리트인데 여전히 그 옛날 전통 공동체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이런 모습들이 좀 저한테는 좀 좋았어요. 저도 서울에 살지만 시골 고향 출신으로서 항상 시골은 안 돼. 귀농 귀촌은 힘들어. 이런 생각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시절에 유년 시절에 막 정말 강에서 뛰어놀고 하던 시절이 그립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불러일으킨 면도 있고요. 근데 지금 약간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약간 본인과 백석을 약간 등치시키시는 아닙니다. 모던 보이지만 시골도 좋아한다. 저는 한국어밖에 못하고 한국어도 제대로 못하고. 그러니까 백석이 굉장히 그 시골 출신이지만 굉장히 모던한 외모와 패션을 구사하면서도 결국 그 백석이 추구했던 시의 어떤 그 대부분의 테마가 자기의 고향과 결부돼 있고 고향이나 뭐 사랑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백석 시인은 좋아하는 시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진짜 한국 현대 시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인 5명 뭐 이렇게 앙케이트를 하면 무조건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정말 멋진 표현을 해주신 것 같은데 우아하게 엄살을 떤다. 그게 정말 와닿는 것 같습니다. 별로 엄살이 밉지가 않죠. 네. 그런 게. 네. 백석. 자, 오늘 이렇게 영화 패터슨 그리고 시란 무엇인가, 시인이란 무엇인가 이런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출연 소감 간단히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가 마치 한국 시인의 삶을 대표하는 듯한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모든 시인이 각자의 이야기와 각자의 또 예술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중에 제 생각을 좀 말씀드렸고 저보다 훨씬 더 좋은 시를 발표하고 있는 최근의 시인들이 많으니 서점에 가시면 시집 코너에 한번 가셔서 요즘 시인들은 어떤 시를 쓰나 한번 쓱 보시면서 패터슨의 일상과 한번 견주어서 물론 뉴저지와 서울이라는 공간 차이가 있지만 사실 일맥상통한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함께 보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 너무 즐겁고 뭔가
뭔가 살짝 유식해진 느낌도 있고 굉장히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에 더 재미있고 의미 있는 영화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